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멕시코에서부터 동남아시아, 한국까지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개발도상국들의 금융시장이 무너졌고요. 이것이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를 했어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시험받고 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역대급 경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는 중입니다. 위기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는 현재 고점에서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0%,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30%, S&P 500은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는 작년 1월 9만 1,000원 선대에서 현재 5만 8,000대 선으로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가가 20-30% 하락하면 바닥을 확인하는 수준인데 이번은 다릅니다. 미래의 시장 상황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미국은 6월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1994년 이래 2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를 쫓아 한국은행은 7월 14일 사상 최초로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1%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8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열리는 연준의 이사회에서 다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포인트를 올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스케치북은 처음부터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시장, 서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5년 전인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무력감에 절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학계도, 시민사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IMF 사태가 발생하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경제 구조를 전면 바꾸는 것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 전체의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도 이루었고 경제 규모도 커졌고 경제도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역대급 경제 위기를 맞아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시험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 대처 방식은 여전히 후진적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데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학계도, 시민사회도 마치 그때처럼 조용하기만 합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 앞에서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고 대기업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노동개혁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마치 1997년 초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슬픈 경제 위기의 추억, 데자비를 보는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경제 주체는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가계가 가족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업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학계도, 시민사회도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연구하고 토의해야 합니다. 그때처럼 눈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제위기의 진앙지는 미국의 연준입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유동성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스케치북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구조를 살펴보고 연준의 딜레마를 알려드립니다. 연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스케치북은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방송입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이제 시작합니다. 네, 지난달에 미국 연준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1994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준이 94년도에 금리를 지금처럼 그렇게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 그래프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연준이 94년부터 금리를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은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과열된다 싶으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94년이었습니다. 94년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국가가 멕시코였습니다. 근데 멕시코는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94년도 3월 달에 멕시코의 유력한 그 대통령 후보가 피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또 이제 멕시코의 치아파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민군이 만들어지고 그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빈곤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멕시코도 이렇게 거대 재벌들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국가라서 바로 이렇게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프타가 체결이 되었는데,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미국의 자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멕시코로 막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 지역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미국에 들어갈 때 이제 관세를 안 물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 그러면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본들이 멕시코와 미국의 그 접경 지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경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94년 초에 들어와서 막상 나프타가 체결이 되고
그런데 정정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멕시코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고정환율 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기 자본들이 가만히 보니까 멕시코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이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금리를 인상하는 94년도에 12월 달이 가게 되면 페소화가 폭락하게 됩니다.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등장합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멕시코가 붕괴가 되게 되면 멕시코의 이제 난민들이 대거 미국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고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500억 불 수준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95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잠시 이 금리 인상하던 것을 멈췄다가 95년도서부터 다시 슬슬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6년도가 되니까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 최고로 안전한 자산인 미국의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멕시코라든가 동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투자하는 것에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들은 슬슬 안전자산 쪽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 그동안 여기가 이제 잘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대거 자금이 들어왔다가 이제 슬슬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97년도를 맞습니다. 이러던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가속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97년도 5월 달이 되게 되면 투기 자본이 태국 바투아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 태국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97년 8월 IMF는 170억 불 규모의 태국에 대해서 구제 금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의 동시에 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230억 불 규모의 구제 금융을 발표하게 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가 외환의 문제가 생겨서 IMF의 위기를 구제를 받았을 뿐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당시에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경제는 급격하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97년도 8월 달에 가게 되면 기와그룹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진로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우리 재벌그룹들이 무너지는데 당시 기아자동차는 재계 서열 8위로 굉장히 큰 재벌이었죠.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는데 재계 서열 8위 기업도 무너진다? 그러면 한국의 저 거대 재벌 중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이 떠올라게 됐고 따라서 갑자기 세계 금융자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9월 달이 되게 되면 웨이신에 한국에서 빠져나오라는 그런 타전됐다는 그런 소식이 타전됐다는 얘기가 들려가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이름도 지금 생생하죠. IMF 총재인 깡드시 총재가 당시 한국에 방한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구제금융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멕시코에서부터 동남아시아, 한국까지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개발도상국들의 금융시장이 무너졌고요. 이것이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러시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리는 이 상황이 바로 94년도에 우리가 목격한 상황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 경제가 당시에 동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경제 모범국으로 칭송받던 한국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른바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금융위기로 기록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죠. 우리로서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9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 연쇄적으로 멕시코, 동남아시아, 한국, 러시아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을 때는 미국이 이제 자본이 굉장히 많은 나라니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해외로 나갑니다. 이건 파이낸스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자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의 그 투자를 하는 것을 집어넣는다고 그런다면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위험이 분산이 되어서 같은 위험을 수준을 감당할지라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익이면서 고위험인 그런 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미국의 자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죠. 특히 미국의 이자율이 낮을 때는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투자 정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로 쭉 자금이 나갔다가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금 이제 그때 당시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까지 이제 그 연방 기금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시중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6%, 7%까지 갔을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연방 기금금리가 이제 2%대에서 점점 높아가지고 연말이 되게 되면 4에서 5%까지 가야 될 것이라고 지금 되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충격을 줬던 것이 연준의 내부 보고서에 연말에 4에서 7%까지 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건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최소한 4%라고 얘기한다면 시중금리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고 5% 이상이 될 것이라면 그러면 굳이 해외에 그렇게 위험한 데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니까 미국 금융기관에 있던 유동성들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유동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던 돈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 때문에 해외에 오니까 갑자기 이 조그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포트폴리오 규모에 비해서 아주 1%, 2%를 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 개발도상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규모가 금융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갑자기 금융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각 국가들은 이제 금융시장이 폭락하고 그리고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작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고 그게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시장의 유연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에 의해서 미국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이 갑자기 자금을 빼낼 때 금융시장이 그거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따라서 취약한 나라서부터 따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돈이 들어올 때는 좋았다가 그 돈이 빠져나갈 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이 연쇄 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붕괴되고 금융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이제 그 부채 상환 능력에까지 의심을 받을 때 이제 외채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미국 국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국내 상황,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이자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9.1%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군다나 위신이 지금 떨어졌죠. 따라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금융위기 이것을 지금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개발도상국가 개발도상국가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떤 국가든지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언제든지 금리를 올리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 거죠. 94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를 했어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시험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경제 한 잔 코너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정통 밀맥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맥주는 슈나이더 바이스라고 하는 그 독일의 밀맥주인데요. 이 슈나이더 제가 그 독일 밀맥주를 알게 된 후에 이 슈나이더 생맥주를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때 아주 감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통 맥주의 그 깊은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맥주입니다. 맥주를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독일 맥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엔슈테판이라고 하는 독일 맥주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독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맥주의 깊은 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 들어봤더니 독일에는 맥주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년도예요. 1516년이라고 하는데 바이에른 공국의 이제 그 황제가 그 맥주는 이상한 거 섞지 마라. 그래서 메가, 보리 메가나 밀 메가, 그리고 홉, 그리고 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맥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른바 맥주 순수령을 공포합니다. 그 얼마 전에 2016년에 그게 500년 됐다고 독일에서 막 축제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상은 이 맥주 순수령은 9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면목상으로는 이제 유명무실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맥주 회사들은 아직도 그 전통을 지켜서 그야말로 홉과 메가와 물만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이 맥주 공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독일 맥주들은 아주 맛이 깊어요. 우리 옛날 그 누룽맛 같은 그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그 막걸리가 아주 맛있는 막걸리, 아주 깊은 그 장인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막걸리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독일의 이 유수 맥주들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슈나이더도 그렇고 바이엔슈테판도 그렇고요. 그래서 독일 맥주는 바로 그런 맛에 이게 정통 독일 맥주구나.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순수한 맛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맥주라서 제가 맥주 좀 알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권하는 그런 맥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독일의 맥주를 산업을 좀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도 하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깊이 있게 가면서 대신에 다양성은 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맥주를 만드는 벨기에 등 인접 국가들이 이제 그래서 맥주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거기 여행사에서 자꾸 한식집으로만 자꾸 인도를 해서 제가 내가 맥주법도 바꾸고 그랬는데 우리 독일에 왔으니 우리 정통 맥주를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행사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당시에 이제 독일 맥주 마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인생 맥주를 먹지 않았나. 제가 마셔본 맥주 중에 가장 맛있는 맥주. 그다음에 이제 학생 돼지 뒷다리를 구워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저로서는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었고요. 지금 그 맥주를 쉽게 우리 10,000원에 4캔에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맥주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게 슈나이더, 그다음에 바이언슈테판, 파울러너, 그 외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맥주들은 언제 마셔도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마셔도 실망시키지 않는 독일 정통 순수한 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독일 맥주, 그게 아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슈나이더의 밀맥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